잘 나오고 있습니까? 네, 잘 나옵니다. 넥타이만 똑바로 있으면 돼. 일단 똑바로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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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최근 재건축 규제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네, 재건축 그렇습니다. 네. 사업도 힘들고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이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요? 우선 재건축 시장을 간단히 정리하면 재건축은 제도가 계속 강화됐지 않습니까? 네. 가장 또 현실성이 높은 제도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막상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조합이 설립이 되면 조합원 뒤양도 금지가 있어요.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통과를 해서 분양을 할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또 하나의 또 복병이 나타나죠. 물론 이제 거꾸로 돌아가서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이게 2018년 3월부터 강화된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거의 그 4개 정도의 큰 일종의 뭐 허들을 넘어야지 재건축이 가능한 상태에 있고, 지금 그래서 재건축 자체의 그 사업 정도가 당초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 이런 초기 단지들 같은 경우는 자칫 한 15년 정도로 늦춰질 그런 우려도 있기는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자체가 기존에 분양만 앞두고 있는 단지들이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단지들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이 돼야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거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은 지금 이제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강북 중심이긴 합니다만, 핵심은 이제 한남 뉴타운에 순서가 다가오고 있고, 성수 전략정비구역, 뭐 노량진 이런 아주 큰 어마어마한 집중력을 가질 만한 이런 핵심 지역들이 이제 드디어 출발한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재건축 시장이 이제 규제 때문에 사업이 힘들어지고 하면 재건축 시장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리모델링 시장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리모델링 수익성은 좀 어떤가요?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비교해서 공존해서 병행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기간적으로도 재건축은 30년이 지나야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리모델링은 그 기간이 15년이에요. 물론 현실에서는 15년 만에 리모델링을 하는 단지는 없습니다. 일단은 없고, 결국은 이제 리모델링도 거의 뭐 25년, 30년 되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개가 공존 병행한다는 이유는 30년 이상 된 노후 단지들이 두 개의 사업성을 비교해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이 유리한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는 당연히 재건축의 선호도가 높은 단계예요. 이 리모델링으로 해서 새 집처럼 바꿀 수 있지만 여기서는 또 한계가 있고, 재건축은 아예 새 집으로 지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신 기법을 통해서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 재건축 새 아파트에 대한 그 선호도가 훨씬 높은 단계고, 이 기간이 향후 대세가 될 확률은 이제 10년 이상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리모델링이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를 중심으로 이제 다시 거기서 시작을 하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그래서 이제 일기 신도시 이제 준공 한 30년이 되어 가고 있는 준공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이 핫한 이슈예요. 앞으로 잘 진행이 될까요? 방금 이제 언급해 드린 것처럼 재건축보다는 이들 단지들은 대개 한 20층 넘는 단지들이 많아서 리모델링이 조금 더 수월해진다. 왜냐하면 재건축을 하려면 이 중층 중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0층에서 15층 정도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용적률이 기본 기준이 한 180% 이내야지 이게 사업성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아파트는 2종 주거지역이나 3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두 군데서 진행이 되는데, 대개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지을 때 대개 좀 2종을 갖다 종상향을 시켜서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좀 더 많이 지어야 되니까 300%까지 용적률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현재 180% 이내라고 180%라고 하게 되면 120%가 용적률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용적률이 늘어나는 부분을 기존의 조합원의 면적을 살짝 늘려주는 데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 120%의 늘어난 면적을 일반 분양분으로 할애해서 그걸 사업비로 조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을 줄여주는 이런 이제 자금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만큼 현재 용적률과 300%라는 이 차이가 클수록 사업성이 좋은 단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이제 200% 정도가 일정 부분 1차 마지노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수도권 1기 신도시에 지어진 거는 230에서 거의 250% 가까이 지어진 단지라고 하게 되면 재건축으로서는 큰 의미가 없는 단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지들은 리모델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리모델링은 14층이 넘으면 이제 3계층, 그 이하면 뭐 2계층 이렇게 중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 3계층을 중축을 할 수 있다는 이것은 더 중축을 해서 300%가 넘더라도 그 초과되는 용적률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는 리모델링으로 가는 게 사업성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쉽습니다. 왜 쉽냐면 이 건축 기간도 짧아요. 예를 들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면 되고 재건축은 보통 한 3년 정도를 기준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시간적으로도 좀 수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넘어야 할 산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일기 신도시 주민들 좀 그거를 일기 신도시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리모델링은 이제 지금 법상 허용된 것이 수직 중축, 수평 중축 두 개인데 수직 중축은 방금 언급한 대로 2층 내지 3층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수직이고요. 그 다음에 수평 중축은 이제 옆으로 넓어지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제 발코니 부분이 넓어지게 있을 테고, 기존에 뭐 혹시나 복도식 아파트라고 하게 되면 복도를 넓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현재 면적이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현재 면적 대비 40%까지 늘리도록 허용이 돼 있고요. 85제곱미터 초과일 경우에는 30%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넓히면서 또 하나 이제 장점이 생길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다름 아닌 부분 임대가 가능하도록 세대 구분형 주택처럼 이렇게 분리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분당 같은 경우 중대형 아파트가 주류입니다. 네. 그래서 평수를 굳이 얘기하면 40평에서 뭐 한 60평 이렇게 되는 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60평짜리 아파트를 예를 들면 면적을 한 40평 정도만 내가 사용하고 20평 정도는 이게 칸막이를 해서 세대를 구분해서 부분 임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그 월세나 이런 것들은 칸막이를 했지만 1주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가 되면 여기서 나오는 월세는 1주택자인 경우 얼마가 됐든지 간에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당연히 이제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도 처리가 됩니다. 그만큼 이제 혜택이 많은 거죠. 이 부분이 분당이나 일산이나 이런 중대형 아파트 리모델링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거로 예상이 든다. 그리고 정부 측면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공급 확대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소형 아파트를 하나씩 더 진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거기에 원룸이나 투룸으로 되게 되면 기존에 없던 원룸, 투룸짜리 주택이 하나 더 만들어진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공급 창출 효과도 있게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모델 추진에서 결정적으로 하나 걸림돌이 있는데 그게 내력벽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는 80년대 이전에 지어진 것들 중에는 간혹가다 보시게 되면 기둥식 그 구조를 가진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아파트에는 이제 기둥을 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일반 아파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없죠. 네. 이거 왜 없냐면 건축 공법이 발달하면서 이 벽이 기둥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벽식 구조인데 이게 내력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력벽, 힘을 받는 이 구조를 지탱하는 힘을 받는 내력벽인데 이 내력벽은 우리가 구조 변경할 때 철거를 함부로 하게 되면 이게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붕괴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그 안전진단 계산을 철저하게 해서 일부 철거, 일부라는 것은 20% 이내를 얘기합니다. 일부를 철거하게 되면 리모델링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아주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면이 정사각형이었는데 양쪽을 눌리게 되면 직사각형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멀리 넓어지게 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기존의 벽을 그대로 두고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평면이 굉장히 조잡스러워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평면이 정사각형이었다가 직사각형으로 되면 이제 길어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건축적으로 층고입니다. 높이. 리모델링은 이거는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사회적인 문제가 또 뭐가 있습니까? 층간 소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칫하면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 90년대 뭐 지어진 아파트라고 하게 되면 이 층간 소음을 잡기 위해서 바닥에 콘크리트 두께를 더 보강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보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층고가 낮아질 수 있는 우려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설계를 하려면 내력벽 철거를 통해서 이거를 설계를
아주 개선안을 잘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그 과제가 있습니다. 네, 이건 건설사의 뭐 큰 네. 몫이겠네요. 큰 몫이죠. 이걸 어떻게 잘 했느냐에 따라서 그 리모델링 아파트의 경쟁력이 이제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대략 올 가을 정도면 이 내력벽에 대한 허용 여부가 이제 용역을 통해서 국토부에서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지금 몇 년째 미뤄지고 있는 아주 핵심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허용이 된다면 리모델링 시장이 상당 부분 발전의 계기가 될 거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아주 핵심 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리모델링을 겨냥해서 단지를 매입하거나 할 때는 꼭 이제 하나 더 봐야 될 게 건축적으로 이 지하 주차장을 잘 만들 수 있는가입니다. 대개 이 노후 단지는 이제 지하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많고 다 지상에 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의 동간 거리가 너무 붙어 있거나 하게 되면 이렇게 확장을 할 때 여러 가지 또 쾌적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축적으로 이 아파트의 단지 배치가 동배치가 잘 돼 있고 지하 주차장을 잘 팔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된다든가 이런 거를 잘 점검을 해서 가야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리모델링도 이제는 그 내에서도 유리한 단지와 불리한 단지 이런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